지존파의 충격적인 살인사건 이후 2년이 지난 1996년 10월, 지존파를 그대로 카피하다시피 한 마카파가 등장합니다. 마카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지은 마카파는 당시 21살의 두목 최정수를 필두로 폭력전과 3범인 박지원과 상해 및 절도전과 7범인 정진영이 만나 3명으로 처음 결성됐고, 나중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모란시장의 한 유흥주점에서 폭행, 절도 등의 전과를 갖고 있던 유삼봉, 김진호, 박종남, 최모근, 윤모근, 이모근이 추가로 모여 9명으로 인원을 학대했어요. 마카파는 17살에서 21살까지의 어린 나이의 조직원으로 결성됐죠. 이들은 배신하는 자는 죽인다, 화끈하게 살다 멋있게 죽는다 라는 조직 강령을 통해 지존파 흉내를 냈어요. 이들 역시 부자를 노렸는데 가진 자에 대한 복수를 꿈꿨던 지존파와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평소에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을 존경했던 최정수는 양은이파처럼 전국 단위의 조직을 결성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뜻을 모은 이들은 지존파처럼 부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마음먹고 청계천에서 회칼이나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구입했어요. 1996년 10월 5일 혼다 어코드를 몰던 40대 여성 김씨를 납치하기로 계획하고, 그녀가 귀가하던 길에 칼로 위협해서 자신들의 소나타의 납치에 손을 묶었죠. 그리고 김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40만 원과 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다음날 아침 약 900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후 그들은 김씨를 화성군 송산면의 한 소금 창고로 데려갔고 2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로 밀어넣었어요. 김씨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최정수는 돈이 더 있냐고 물었고 돈은 더 없다고 대답하자 그대로 흙을 덮어 생매장했죠. 발견 당시 김씨는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흙을 긁어내느라 손톱이 모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김씨가 연락 두절이 되자 일주일 뒤인 10월 12일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10월 28일 새벽 김씨의 승용차로 남한산성 부근을 지나던 마카파 일당은 경찰의 검문에 걸리게 됩니다. 이들이 탄 차가 도난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임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했고, 도난차의 경우 납치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납치한 거 아니냐 추궁했죠. 그랬더니 조직원 중 가장 어렸던 17살의 이모군이 맞다고 납치해서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영광군 출신인 이들은 남자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며 소매치기 및 부축배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특히 취객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돈을 빼앗는 일명 퍽치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죠. 또한 부녀자를 납치해서 돈을 빼앗고 풀어주는 등 살해 이전에도 납치를 빈번히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목표로 3건의 강도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은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죠. 코믹 범죄 액션물로 개봉된 영화와는 달리 실제 사건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회칼로 위협해서 현금을 갈취했어요. 결국 이들 마카파 9명은 살인, 시신유기,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살인을 주도한 최정수는 사형, 박지원, 정진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나머지 6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최정수의 사형은 집행되지 않아 여전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파의 끔찍한 살인사건은 지존파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날 즈음 다시 일어난 조직범죄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999년 10월 29일 조직원 중 한 명이 범행 일주일 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자수하면서 또다시 충격적인 조직살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영웅파. 당시 영웅파의 두목이었던 이순철은 1979년 13살 때 노상강도 혐의로 소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15살에 노상강도와 폭력으로 구속됐고, 출소 후 아버지와 갈등을 빚다 가출해 경기도 파주로 올라갔죠. 그는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년원 동기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때 갖가지 죄명으로 검거돼 또다시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1989년 이순철은 소년원 동기 7명과 전남 광양의 한 나이트클럽에 모여 술을 마셨어요. 한껏 취기가 오른 후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내 패싸움이 벌어졌죠. 상대방 중 한 명이 낫을 들고 달려오자 이 씨는 가슴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허벅지를 2차례 찌릅니다. 도주한 이순철 일행은 순천역에서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남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 사이 칼에 찔렸던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면서 이순철은 살인자가 됐지요.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1999년 5월 27일 당시 32살이었던 이순철은 10년 8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어요. 수감 생활을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야 하는데 반대로 더욱 악랄해졌죠. 소년원에서 만난 친구와 후배들을 불러 모은 후 폭력 조직 영웅파를 결성하고 두목이 됩니다. 이들은 청부폭력과 사설경호, 보험사기 등의 분야에 손을 대면서 자금을 마련했어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대전 서구 도마동 주택가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4천만 원의 전세로 얻어 합숙소로 사용했죠. 빠르게 돈을 모은 이들은 크라이슬러와 다이너스티 등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두목인 이순철은 합숙소에서 대전의 한 단란주점 마담이었던 당시 24살의 애인 강정숙과 동거했어요. 그리고 약 5개월 뒤인 1999년 10월 22일 새벽 5시쯤 영웅파 조직원들은 대전 서구 탐방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셨죠. 이 자리에는 이순철과 친구이자 조직원인 장종빈의 애인과 그의 여자친구 1명, 조직원인 박재범, 유덕희, 곽종길, 정덕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한참 술을 마시던 중 곽종길이 선배들에게 욕설을 하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어요. 대전 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곽종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선배들을 업신여기는 등 주사가 심한 편이었죠. 그때마다 술이 깬 후에는 형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 실수 안 하겠습니다. 라며 넘어갔습니다. 이런 곽종길이 편의점 앞에서 또다시 주사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곽종길은 창종빈의 애인과 함께 온 여성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했어요. 이를 보다 못한 창종빈이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며 곽종길에게 경고를 했는데 이때 곽종길이 창종빈에게 욕하고 대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재범이 곽종길의 머리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이후 2-3번을 더 찼죠. 곽종길은 바닥에 넘어진 채 기절했고 편의점 주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출동하자 조직원들은 곽종길을 자신들의 승용차 뒷자리에 밀어넣고 합숙소로 향했어요. 그 사이 깨어난 곽종길이 오늘 나 못 죽이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라며 아니면 다 같이 빵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때 창종빈이 곽종길을 주먹과 대검 칼자루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켰죠. 합숙소에 돌아온 곽종길은 다시 깨어난 후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참다 못한 박재범이 벽 쪽에 세워져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사정없이 곽종길을 폭행합니다. 곽종길이 맞으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자 격분한 이순철이 다시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어요. 곽종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죠. 이들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곽종길을 죽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창종빈과 박재범은 비밀 유지를 위해 곽종길과 가장 친한 사이였던 유덕희까지 죽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순철은 고민에 빠졌죠. 만약 유덕희까지 죽이면 자신들과 동거하고 있던 애인 강정숙도 죽이자고 할 것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덕희는 살려두기로 하고 기절해 있는 곽종길을 화장실로 옮겼어요. 이순철은 유덕희에게 칼을 주며 먼저 종길이를 칼로 찔러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보이라며 우리가 진심으로 너를 신뢰할 수 있도록 증명하라고 말했지요. 유덕희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주춤거리자 이순철이 먼저 곽종길의 복부를 2번 찔렀어요. 그리고 유덕희에게 칼을 줬고 공포가 절정에 달한 그는 이성을 상실한 채 괴성을 지르면서 친구 곽종길에게 수차례 칼질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곽종길은 같은 조직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때가 10월 22일 오전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이순철은 100kg이 넘는 곽종길의 시신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훼손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당들은 화장실에서 회칼로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도 유덕희는 자신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죠. 그는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곽종길의 간을 나눠 먹자 제안했고 사체에서 간을 꺼낸 후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순철은 옆방에 있던 강종숙까지 불러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피로써 충성을 맹세하자라며 떼어낸 간을 소주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들은 토막난 곽종길 사체의 뼈와 살을 완전히 분리하고 치아를 부수고 지문을 없애는 등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어요. 그리고 토막난 시신을 쓰레기 봉투 11개에 나눠 담은 후 승용차에 싣고 이날 오후 3시쯤 유성구 성북동 야산계곡에 20m 간격으로 3개의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합니다. 이곳은 도로에 가로등이 없고 포장도 안 된 산길로 평소 낮 시간에만 차량이 조금 지나갈 뿐 밤에는 차량 통행도 없었죠. 평일에는 찾는 사람이 없고 주말에만 수십 명 정도 찾아올 뿐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은밀한 범행은 두려움에 떨던 유덕희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10월 29일 서울지검은 대전지검과 공조수사를 벌여 영웅파 조직원 6명 전원을 검거했지요. 검찰은 안매장 현장에서 뼈와 살이 따로 흩어져 있는 사체를 발굴했고 이들의 합숙소에서 현금과 달러, 엔화 등 200여만 원의 현금과 수표, 예금 통장 13개, 칼, 야구방망이 등을 압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죠. 조직원 중 정덕수는 당시 공주의 한 2년제 대학 생활체육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가 그해 11월에 실시되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1학년 김모 씨를 러닝메이트로 해서 회장에 입후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무술경호 봉사대 회장, 범죄추방운동 본부기획실장 등의 직함을 명함에 새겨넣고 다녔고 청년무술연합이란 단체의 신분증도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어요. 대전지검 특수부는 두목 이순철과 조직원 창종빈, 박재범, 정덕수, 원만식 등에 대해 살인과 사체 존개,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이순철 애인 강정숙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합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순철, 박재범, 창종빈, 정덕수 등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유덕희, 원만식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강정숙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이들은 반인류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같은 인간이길 포기했다며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순철은 사형제도는 국민의 생명 존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헌법에 어긋난다라며 상고했지요. 상고심 재판 진행 도중이던 2000년 8월 창종빈은 2m 높이의 창문 새창살에 속옷 2개로 이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교도소 측은 창종빈이 과거에 받았던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와 배뇨장애 증세를 보여 이를 비관해왔으며 동료 조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다 적발돼 금치 2개월의 징벌 처분을 받았으나 질병으로 징벌 집행이 일시정지돼 있던 상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이순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순철은 사형수가 된 후 약 7년간 3번의 자살 시도와 2번의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후 기독교에 귀의해 구치소 안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험에 합격해
전도사가 됐다고 하죠. 그러다 사건 발생 10년 만인 2019년 12월 나는 주범이 아니다라며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는 이때 창종빈의 유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창종빈은 유서에 그래도 친구를 감싸고 싶었는지 이순철은 제가 시켜서 한 일이다 라고 적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순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순철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9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미결수로 복역 중입니다. 영웅파 사건은 지존파가 체포되어 사형된 지 4년, 마카파 일당이 체포되어 처벌이 확정된 지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사회적인 충격이 더 컸습니다. 1990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조폭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했고 전방위적인 검거작전을 펼쳐 당시 산산조각난 폭력조직만 175개로 구속된 조폭만 2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수십 수백 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기업형 조폭들이 검거에 의해 자취를 감추자 유흥과 상권을 장악해 이권을 챙기는 이들과는 달리 오히려 가진 자들을 응징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전혀 다른 유형의 조폭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결성된 1994년 지존파, 1996년 마카파, 1999년 영웅파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살인사건의 주범들이 된 거죠. 1990년대처럼 조직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진 않지만 현재의 조폭은 단순 범죄에서 벗어나 사회 곳곳에서 은밀하게 진흥화, 고도화된 범죄에 뛰어들고 합법화된 사업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이익을 보는 동시에 각종 사기와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보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활동이 줄어 보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평택 지역에서 활동한 제2파가 대거 검거되는 일도 있었고 조직원의 10대 비율이 2배 이상 늘어 MZ세대의 또래조폭 전국 모임이 존재함이 공개되기도 했죠. 다시는 같은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흉악범이 늘어가는 요즘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1994년 9월 8일) 카페 알바를 하던 27살 이씨에게는 평범한 날 중 하루였습니다. 여느 날처럼 그날도 카페 알바를 하러 나갔죠. 이씨는 저녁에 가끔 오는 36살의 밴드 마스터와 친했는데요. 안지 4년이 넘은 두 사람은 서로 챙겨주는 오빠 동생 사이였습니다. 가끔 밤늦게 퇴근할 때면 집에 데려다 주면서 친해지게 됐죠. 이씨는 그날도 밤 12시가 넘어 퇴근했어요. 몸도 아프고 피곤해서 씻고 잠을 자려는데 마스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한 여자 후배가 남자친구랑 양수리에 위치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는 제안이었죠.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팔당댐 근처에 있어서 강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며 분위기가 좋았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곳이긴 했지만 이씨는 몸도 무겁고 기분도 우울해서 안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마스터가 계속 같이 가자고 졸랐어요. 이번을 끝으로 마스터를 그만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화에 반바지 그리고 반팔티를 입고 터덜터덜 나갔습니다. 지금 가크렌저라고 부르는 승용차 앞좌석에 탔어요. 드라이브 시작할 때부터 신경질을 부리고 원성을 높였죠. 서로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냥 창문만 보면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씨의 몸이 앞 유리창에 부딪힐 정도로 급정지를 했어요. 보니까 어두운 길 한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씨가 뭐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누군가 튀어나왔죠. 차문이 열리면서 이씨는 오른쪽 광대뼈 쪽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스총까지 발사되는 걸 느꼈어요. 마스터가 욕을 하면서 창문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었죠. 머리가 짧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문을 강제로 여니까 도난경보음이 울렸어요.
그들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무시하고 이 씨와 마스터를 끌어내려 1.5톤 화물차에 물건처럼 던졌습니다. 이 씨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짧은 걸 보고 군인이거나 죄수들이 감옥을 탈출해 차량을 빼앗은 걸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영화 찍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걸 몰랐죠. 팔당댐 주변 시골 작은 동네였는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고 막다른 둔덕에 쌓인 음습함까지 느껴졌습니다. 트럭에 오르자 이 씨는 끈과 테이프로 발목을 묶였고 발은 깍지 낀 상태로 뒤로 묶였어요. 그리고 입과 눈도 테이프로 가려졌죠. 그제야 이젠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차 안에서 이 씨는 죽음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신을 좋아해준 그 남자가 생각이 났죠. 동시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죽일까? 그냥 강물에 빠뜨려 죽이나? 아니면 달리는 차에서 밖으로 던져질까? 차만 뺏고 낭떠러지 같은 데서 죽이는 거 아니야? 하는 몇 가지 죽음의 방법만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 씨가 먼저 묶이고 나서 마스터가 묶였는데요. 이 씨 앞으로 마스터가 던져지자 체온이 느껴졌고 마스터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스터가 가만히 있으면 툭툭 건드려서 의식을 확인하기도 했죠. 그들은 치밀했습니다. 검문에 대비해 트럭에 짐 싣는 부분을 박스로 위장했어요. 트럭은 지퍼로 되어 있는 헝겊차였는데 검문에 걸렸을 때 헝겊 지퍼를 열면 두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박스들이 보이게끔 위장해 놓고 박스가 밀리지 못하게 무리 중 두 사람이 서서 박스를 잡고 가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씨와 마스터는 목적지가 어딘 줄도 모르는 상태로 꽤 오랜 시간 화물차에 실려 있었죠. 그들은 중간중간 이 씨와 마스터를 살폈습니다. 입에 테이프가 잘 붙어 있는지 손발이 잘 묶여 있는지 말이죠. 이 씨는 손목이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나중에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거죠. 한참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달리던 차가 멈췄습니다. 창고인지 지하실인지 살결에 느껴지는 바람의 촉감이 싸늘했어요. 누군가 이 씨를 업었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느껴졌죠. 그들은 손발을 먼저 풀어줬습니다. 같이 납치되어 온 마스터가 여자 눈 풀어줘도 됩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고는 이 씨의 눈에 붙여진 테이프가 벗겨졌는데 눈과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옮겨진 곳은 철창이 있는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이 씨는 끊어질 것 같이 아팠던 손과 손목을 봤죠. 손목이 묶였던 곳에는 물집이 생기고 손등은 마치 바람을 불어넣은 고무장갑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고개를 들어 올려다 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남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게 된 이름 김연양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남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면서 비열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 씨와 마스터에게 빵과 우유를 줬습니다. 먹을 게 넘어갈 리가 없는 이 상황. 이 씨는 우유를 조금 마시고 목을 축였어요. 그랬더니 무리 중 누군가 안 처먹을 줄 알았다고 배가 더 고파봐야 우유가 귀한 줄 알지 않겠냐고 했죠. 그들은 이 씨와 마스터가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던 겁니다. 이 씨 앞에 남자 5명이 차례대로 앉았어요. 그중 한 명이 흉기를 지하실 시멘트 바닥에 대고 직직 소리나게 긁어댔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앞으로 마스터와 이 씨가 하는 말을 맞춰볼 건데 서로 틀린 게 있으면 죽을 거고 맞다 싶으면 살려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씨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많이 봤던 이 씨는 그들의 얼굴을 본 자신을 그들이 살려줄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 씨가 비웃었더니 이 씨 앞에 있던 한 남자가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고는 노트와 볼펜을 주면서 신상에 대해 적으라고 했어요. 하는 일과 마스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적으라고 했죠. 이 씨는 아는 대로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마스터에게도 똑같이 적으라고 시켰고 두 사람이 적은 걸 서로 맞춰봤어요. 두 사람이 적은 내용은 90%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와 마스터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채고는 재수 없다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며 자기들끼리 웅성거렸어요. 이 씨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떠올랐죠.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해줄 걸 하는 후회만 가득했어요.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줄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모든 게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접었습니다. 9월에 지하실에서 반팔 반바지 차림이라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편해졌어요. 그러다 우려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이 씨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역시나 이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입술을 스스로 깨물어서 나중에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런 와중에도 김연양은 자꾸만 이 씨에게 살려주겠다, 살려줄 거다 하면서 혼잣말을 했죠. 그 말에 이 씨가 안 믿는다고 했더니 김연양이 다른 여자들은 살려달라고 하던데 왜 땡땡 씨는 살려달라고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이 씨는 살려달라고 해도 살려줄 거 아니지 않냐고, 근데 뭐하러 살려달라고 하냐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김연양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참 이 씨를 쳐다보다가 앞으로 아마 예상은 했겠지만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강해져야 합니다. 라고 했죠. 김연양이 왜 그랬는지 이 씨는 알 수가 없었어요. 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염증이 났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계속 말을 걸어왔고 정보를 주기도 했어요. 그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까지 다 말했죠. 김현양, 아시는 분은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그는 1990년대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살인마 집단 지존파의 멤버였습니다. 1992년 말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은 고소득자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범죄 조직을 결성했죠. 탄광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조 씨의 경제적 여건을 알고 있던 김기환은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며 함께하자고 조 씨를 설득했고, 조 씨의 친구와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 3명을 포섭해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범죄 계획에 살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조직원들이 이를 꺼려해 결국 해체했어요. 첫 번째 조직 결성에 실패 후 갈 곳이 없어진 김기환은 1993년 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탈퇴한 전 멤버의 소개로 가이산이라는 비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범행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더 못 배우고 부자에 대한 증오심이 더 강한 사람을 모아야겠다 생각했고, 설득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대화술 관련 서적을 읽기도 했죠. 그해 3월 고향 후배인 강동은과 접촉해 그에게 범행 계획의 일부를 조금씩 흘려가면서 차분히 설득에 나섰고, 자신의 의지로 가담할 수 있도록 한 달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그렇게 강동은과 강동은의 교도소 동기 문상로, 후배 송봉우까지 4명이서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4사람은 전주로 이동해 함께 생활하면서 조직 결성과 범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죠. 그러던 중 강동은이 교도소 동기였던 백병옥을 떠올렸고, 당시 천안에서 막노동하던 백병옥을 합류시켰어요. 거기에 문상록이 같은 곳에서 일했던 강문섭을 강동은에게 소개해 합류시켰고, 마지막으로 김현양이 합류합니다. 이렇게 조직은 27살의 김기환을 중심으로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백병옥, 송봉우까지 20대 7명으로 결성됐죠. 조직이 결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3년 7월 초 밤 11시경, 충남 논산군 두개역 부근 한 버스 정류장에서 송봉우, 강동은, 백병옥 3사람은 퇴근하고 홀로 걸어가던 23살의 은행원 최 씨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인근 다리 밑으로 최 씨를 끌고 가 성폭행합니다. 계획에 없던 범죄를 저지르고 고민을 하다가 강동은이 숙소에 있던 김기환에게 상황을 보고했죠. 이때 김기환은 얼굴을 보인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해 최 씨를 죽여야겠다 결심합니다. 김기환은 김현양과 강문섭을 데리고 현장으로 가서 최 씨를 차에 싣고 논산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어요. 야산에 도착해 최 씨를 강간하고 김현양에게도 강간을 지시한 뒤 사람을 죽이는 시범을 보여준다며 최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미리 챙겨온 삽을 이용해 조직원들에게 구덩이를 파도록 지시하고 시신을 안매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인 연습을 했고 최 씨가 첫 피해자가 됐어요. 조직원들은 호기롭게 조직에 들어왔지만 막상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 흔들리기 시작했죠. 특히 제일 어린 조직원이었던 18살의 송봉우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결국 조직을 이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도망갔으면 모르겠는데 이 와중에 조직 통장에서 300만 원을 훔쳐 도주했어요. 송봉우가 도주한 지 2시간 만에 사태 파악을 한 김기환은 조직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송봉우를 살해하기로 합니다. 김기환은 송봉우의 누나로부터 송봉우가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집 주소를 알아냈죠. 그렇게 송봉우를 찾아가 용서해주겠다며 다시 조직에 합류하라고 설득했어요. 마음이 약해진 송봉우는 거절하지 못하고 조직으로 복귀합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송봉우에게 단합대회를 하고 개나 잡아먹으러 가자며 야산으로 유인했죠. 야산에 도착하자 김기환이 책임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용서를 빌던 송봉우의 뒤통수를 김현양이 벽돌로 후려쳐 기절시켰어요. 나머지 조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리 준비한 둔기로 송봉우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고 시신을 불태우고 안매장합니다. 송봉우를 살해하고 태연히 개를 잡아먹기까지 했죠. 그 후 이들은 본격적인 범행에 착수하기 위해 아지트 건설을 목표로 돈을 모으는 데 전념했습니다. 지출은 최대한 줄였고 대전 일대에서 막노동을 해 모은 돈으로 김기환의 어머니 집을 아지트로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에겐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 집을 짓는다며 핑계를 댔죠. 이들이 여기서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 이웃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 6월 중순 김현양의 생일 당일 김기환은 김현양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며 조직원들과 모처럼 회식을 즐겼어요. 그러던 중 아는 선배의 집 보일러를 수리해준다며 자리를 비웠다가 선배의 집에서 자고 있던 선배의 여동생 조카를 강간해 구속됐죠. 두목 김기환의 부재로 강동은이 부두목이 되어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7월 말 살인을 위한 그들의 아지트가 완공됐어요. 그들은 이곳을 아방궁이라 칭했죠. 아지트가 완공되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기도 했고 집 외변 전체를 분홍색 페인트로 칠하고 담벼락은 민트색으로 칠해 아기자기한 일반 가정집으로 꾸몄습니다. 1층은 일반 가정집 같았지만 폐차 창고를 통해 내려가는 지하실엔 피해자들을 납치해 감금할 수 있는 감금시설과 시체를 소각하는 소각장을 만들었어요. 무려 3천만 원이나 들여서 말이죠. 아지트 완공과 동시에 조직원들은 김연양의 중학교 후배인 무기브로커 이주연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해 범행 도구들을 준비합니다. 또 범행 대상을 백화점 VIP 고객으로 지정하기 위해 전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신용판매부 직원이었던 김민경으로부터 백화점 고액거래자 명단을 구입했어요. 준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한 강동은은 김기환을 면회했고 본격적인 범행에 착수할 것을 허락받습니다. 조직원들은 평소 김기환이 말했던 대로 벤츠나 그랜저 등의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죠. 1994년 9월 5일 오전 12시경 아지트를 떠나 서울로 출발해 당일 밤에는 워커힐 호텔 부근에서 1박을 하고 7일에 범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범행에 실패 후 바로 장소를 옮겼고 남양주 송천리 낚시터 부근 도로 밑에서 범행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했어요. 몇 시간 뒤 이 씨와 마스터가 탄 그랜저가 나타난 거죠. 두 사람은 그렇게 납치가 된 겁니다. 김연양은 이 씨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도 얘기했어요. 양수리에 있는 고급 별장에 쳐들어가 돈을 뺏고 경찰서를 점령해서 무기를 준비한 뒤 광주 MBC에 들어가 언론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방송하게 할 거라고 했죠. 이들의 철저한 계획에 이 씨는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단 1시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으면 나는 거지로 살아도 좋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도 좋으니까 하루만이라도 밖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씨가 있던 곳은 바닥에서 벽면과 천장까지 온통 시멘트 회색 빛인 지하 감옥.
마치 사각상자에 갇힌 듯 했죠. 날이 새고 밝는 걸로 잡혀온 지 며칠째 정도의 감각만 있었어요. 이 씨와 마스터가 잡혀온 지 이틀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씨에게 안대를 씌워 업었고 거실로 올라왔죠. 그때 김여양은 이 씨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위장할 건데 살고 싶으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했고, 그게 뭐냐고 묻자 동료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며 가담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 다 살려줄 수는 없다면서 말이죠. 이 씨는 처음으로 살아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마스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씨에게 라면을 줬어요. 그들도 거실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죠. 이 씨는 라면을 먹는데 먹는 건지 뭔지 느낌이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만 하염없이 라면 속으로 떨어졌어요. 라면을 다 먹고 그들은 이 씨를 데리고 마스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죠. 마스터는 이미 술에 취해 뻗어 있었습니다. 마스터 방으로 들어가다 멈칫한 이 씨를 김현양이 탁 밀더니 검은 비닐봉지로 마스터의 얼굴을 감쌌어요. 그러고는 이 씨의 손을 억지로 갖다 대게 했죠. 마스터가 질식사한 걸 확인하고는 시신을 큰 포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밖에서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외출하기 전 김여양은 이 씨에게 와서 우리가 못 돌아오면 실패한 거고 우리가 실패하면 감옥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땡땡씨도 여기서 죽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죽기 싫으면 자신들의 성공을 바라라는 뜻이었죠.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눈에 띄기 쉬운 강문섭을 남겨두고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강문섭도 작업에 실패하거나 경찰이 들이닥치면 1층에서 자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나가고 이 씨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마스터가 제발 기절한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공존했죠. 이 씨는 마음껏 울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나가자 남아있던 강문섭은 이러기 싫은데 형들이 시켰다며 이 씨를 성폭행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끌벅적한 게 그들이 돌아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일 먼저 김여양이 이 씨가 갇혀있던 감옥문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아저씨가 살아있었다며 웃으면서 말했죠. 그리고 사고사로 잘 처리했다고 했어요. 자포자기한 상태로 한참을 혼자 앉아있는데 김여양이 이 씨를 데리고 위로 올라갔죠. 그들은 거실에서 또 범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벽에 기대 앉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씨가 올라오니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문상록이 쟤는 왜 데리고 오냐며 김여양과 말다툼을 했죠. 김여양은 어차피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도 못할 거고 여자를 데리고 다녀야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한다며 조직원들을 설득합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던 강동은도 이 씨에게 적개심을 보이진 않았어요. 문상록만 끝까지 이 씨가 동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죠. 그래서 이 씨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김현양에게 도움은 못 주지만 피해는 주지 않을 테니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은 있을 테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어요. 마스터를 사고사로 위장한 다음 날, 다른 범행을 위해 이 씨와 조직원들은 아침 일찍 아지트를 나왔죠. 나머지 조직원들은 포터트럭에 탔고 이 씨는 강동은과 단둘이 르망에 탔습니다. 가는 길에 잠시 들러야 한다며 당구장 앞에 차를 세웠는데 상가가 늘어서 있는 곳이라 이 씨의 옆으로 행인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문을 열고 도망칠까 싶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열 수가 없었죠. 그렇게 탈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날 오후 3시 이들이 탄 차는 남서울 묘지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그랜저를 발견했고 저 멀리 소씨와 박씨 부부가 벌초를 하고 있었어요. 여차하며 달아나려는 궁리를 하고 있던 찰나 소씨의 부인 박씨와 눈을 마주쳤죠. 그때 김여양은 이미 손에 칼을 들고 벌초하는 곳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박씨를 보면서 도망치라는 신호로 고개를 흔들면서 눈짓을 했지만 결국 부부는 납치됐어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계획한 대로 납치를 했죠. 처음 이 씨와 마스터가 납치됐던 것처럼 부부는 포터에 실렸습니다. 강동훈과 이 씨는 소 씨의 그랜저로 옮겨 탔고
차세대를 끌고 다시 아지트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가다가 무전기로 검문하고 있다며 빠지라는 신호가 왔고 천천히 한 대씩 빠지면서 치밀하게 검문을 피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소씨 부부 납치하는 모습을 직접 본 이 씨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졌어요. 무작정 내려서 옆에 지나는 차를 세워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나약함과 무기력함이 이 씨를 지배했죠. 부부를 납치한 뒤 아지트에 도착하니 다음날 새벽 2시쯤 됐어요. 소씨 부부를 지하에 가두고 나니 이 씨는 갈 곳이 없었죠. 그렇게 1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부인 박 씨는 지하에 가둬두고 소 씨를 1층으로 불러 조사했어요. 소 씨는 어렵고 힘들게 중소기업을 일으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살려만 주면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고,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 집에 애들도 있고 부인은 진폐증에 걸려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정사정했습니다. 그 말에 조직원들이 소 씨에게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죠. 걱정 마시라. 1억만 주면 살려보내주겠다며 회사에 전화하라고. 만약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부인은 죽을 것이고 집 주소도 아니까 아이들한테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어요. 그의 소 씨는 알겠다고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납치 과정에서 칼을 든 김연양과 격투를 벌이다가 소 씨가 손을 다쳤는데 나중에 조직원이 준 데일밴드에 소 씨가 몰래 갖고 있던 볼펜으로 밴드 안쪽에 신고하라고 적어둔 걸 들키게 됩니다. 돈가방을 들고 올 회사 직원을 만났을 때 전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에 화가 난 김연양은 이런 짓 한 번만 더 하면 돈도 필요 없고 다 죽여버리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이는 인원수가 다가 아니고 전국에 깔려 있다면서 위협까지 했죠. 이때 김연양은 이 씨에게 소 씨를 지켜보는 저격수가 있다고 넌지시 말해두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 씨는 모든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 씨가 회사로 전화를 했고 부인 박 씨를 지하에 가둔 채로 이들은 광천터미널로 향합니다. 르망과 소 씨의 그랜저 승용차 2대로 가던 중 무기로 갖고 있던 다이너마이트가 갑자기 터지게 됩니다. 김연양이 손으로 꼼지락거리다가 사고가 난 거였죠. 그 일로 돈을 받으러 가기로 한 게 한두 시간 늦어지게 됐어요. 김연양은 병원에서 손과 발을 꿰맨 뒤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김연양이 아지트에 남은 상태로 다시 광천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회사차를 발견했고 소 씨가 돈을 가지러 갔죠. 여차하면 다이너마이트로 다 폭파시킬 거라고 협박을 한 상태라 소 씨는 도망갈 생각을 못했어요. 버스터미널이라 택시와 버스들 그리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씨는 솔직히 소 씨가 회사차를 타고 도망쳐줬으면 했어요. 우왕좌왕하는 사이 자신도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돈을 가져온 차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니 소 씨가 아니라고 차에 타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이 씨가 봤을 땐 소 씨가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돈만 건네주면 살려주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던 그들의 말을 믿었던 것 같았죠. 차는 곧바로 떠났습니다. 돈가방엔 8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씨가 돈가방을 들고 아지트 현관문을 여니 손발에 붕대를 한 김연양이 자기 앞에 부탄가스통을 잔뜩 쌓아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실패하면 아지트를 폭파시킬 생각이었던 거죠. 돌아온 이 씨에게 김연양은 수고했다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씨는 살아서 돌아왔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술자리가 벌어졌어요. 이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들이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 않을까 걱정됐죠. 물론 이 씨를 성폭행하는 일은 이 씨가 잡혀온 이틀 동안만 있었고 그 이후엔 성폭행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있던 이 씨에게 김연양이 술을 권했어요. 그리고 부부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은이 소 씨가 돈을 받아온 날 낮에 감옥에 있던 두목 김기환의 면회에 다녀왔죠. 며칠 있으면 두목이 출소할 건데 목격자를 살려둘 수 없다며 두목도 깔끔하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하라는 대상에는 이 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에 김연양은 이 씨는 우리한테 협조도 했고 남자들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지 않겠냐며 이 씨를 두둔합니다.
그러자 이 씨를 싫어했던 문상록이 여자에 미쳐있다면서 반박했고 김연양과 문상록의 싸움이 시작됐죠. 이 씨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신을 살려줄 사람은 김연양밖에 없는데 김연양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은 멱살을 잡고 아지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싸움을 말리지도 않고 술자리를 치웠죠. 이 씨는 내가 오늘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날 잠을 못 자고 방에 앉아서 날을 새웠어요. 아침이 되니 그날 밤 외박했던 강동훈이 들어오고 이어 머리에 붕대를 감은 김연양과 문상록이 보였습니다. 김연양은 이 씨에게 이제부터 내 옆에만 있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씨가 보기에 김연양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이 씨에게 특히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죠. 계속 존댓말을 쓰기도 했고 이상하게 이 씨한테는 함부로 못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술자리 다음날 낮에 그들은 소 씨가 준 돈으로 핸드폰 2대를 개통했고 더 큰 범죄를 위한 냉동탑차까지 계약했어요. 그리고 총 2자루를 3천만 원에 구입하기로 했다고 했죠. 다시 깜깜한 밤이 왔을 때 조직원들은 이 씨를 데리고 소 씨 부부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지하실로 내려가기 전 김연양은 이 씨에게 오늘 일을 잘해야 살지 말지 알 수 있다며 종으로 소 씨 부부를 살해할 건데 오늘 이 씨에게 뭔가 시킬 거라고 했죠. 그리고 조직원 중 한 명이 소 씨 부부에게 술을 권하면서 마시고 취해야 한다. 자고 나면 집 앞일 거라고 했어요. 소 씨 부부는 곧 취해서 누웠습니다. 부인 박 씨는 코를 골 정도였죠. 그들은 고무통과 칼, 도끼와 비닐을 준비했어요. 그러고는 김연양이 이 씨를 뒤에서 안아 억지로 이 씨의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고 그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얹었죠. 방아쇠는 당겨졌고 부부는 그렇게 살해당합니다. 이후 이들은 부부의 시신을 훼손하고 소각장에 소각했어요.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된 이 씨는 그전까지만 해도 후들거리던 다리와 몸이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차분해지고 동시에 냉정해지기까지 했죠. 모든 작업이 끝나고 1층에 앉아 있는데 김연양이 이 씨에게 와서는 3, 4일 오면 김기환이 나오는데 어쩌면 다수결에 의해 이 씨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이 고통 없이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이 씨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김기환이 나오기 전에 탈출해야 했습니다. 이 씨가 잡혀온 지 8일쯤 되는 날이었죠. 이 씨는 그날 김연양이 병원 가는 날인 걸 알고 있었어요. 김연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 갈 준비를 하자 이 씨는 병원 가는데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못 들은 척 하더니 이 씨가 다시 한번 묻자 씩 웃으면서 그럴래요? 바람도 쓸 겸?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 씨의 지갑에 50만 원을 넣고 핸드폰을 챙겼어요. 둘이 나가는 걸 본 조직원들이 어디 가냐며 걔는 왜 데려가냐고 묻자 김연양은 자신이 책임지고 데리고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김연양은 이 씨가 납치됐을 때 입었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돌려줬죠. 차를 몰고 영광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종합병원이라 꽤 큰 병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탈출하겠다는 결심을 했죠. 오전 11시쯤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김연양이 이 씨에게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에겐 도망가 볼 테면 가봐 라고 들렸어요. 입으로는 도망 안 간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도망갈 궁리만 했죠. 혹시 이건 마지막 테스트가 아닐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씨에게 지존파는 그만큼 공포스러운 존재였어요. 10분쯤 지나자 간호사가 김연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연양이 일어서더니 멈칫하며 이 씨를 내려보고는 씩 웃었죠. 그리고 지갑과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의 문이 닫힘과 동시에 이 씨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어요. 밖에 지존파가 있든 없든 김기환이 나오기 전에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거고 죽어도 밖에서 죽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일어나서 뛰지는 않았습니다. 뛰면 오히려 시선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했고 걸어서 병원 문 밖을 나갔어요. 병원 문 밖을 나서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승용차를 보고는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이 씨를 쓱 보고는 그냥 지나쳤죠. 이 씨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차가 다니는 도로로 나갔더니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무조건 여기를 빠져나가 달라고 해남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이에 이 씨는 납치됐다가 도망쳤다고 대답했는데 기사가 영광이 그런 놈들이 어디 있냐며 후배들 내가 다 아는 놈들인데 대체 어떤 놈들이 그랬냐고 물었죠. 이 말에 이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지존파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10분쯤 가다가 포도밭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무작정 내렸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막 뛰어 들어갔는데 집이 안 보여서 일단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다가 차츰 이성을 차렸는데 여기 숨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이성을 찾고 보자는 생각으로 길을 걸었어요. 창고와 돼지우리가 보였습니다.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돼지우리나 닭장이 숨어 있을까도 생각했죠. 작은 시골 마을이라 외지인인 게 분명 티가 날 거고 사람은 마주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한참 언덕 끝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 집과 포도밭 비닐하우스가 보였죠. 비닐하우스를 열고 들어갔더니 네모난 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비닐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발을 확인할 수 있게 몸을 조정하고 핸드폰도 꺼버렸죠. 왠지 핸드폰이 켜져 있으면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8시간을 숨어 있었나? 밖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저녁 8시쯤 비닐하우스에서 나와서 앞에 있던 집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지요. 자초지종을 듣더니 왜 하필 무섭게 자기네 집으로 왔냐며 집으로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씨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집으로 들어가 여기 다락방이나 창고방 없냐고 물었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쪽 저쪽 문을 열어보니 집주인 부부도 놀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데도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일하던 카페 전화번호가 기억나 번호를 눌렀어요. 처음 전화를 받았던 카페 후배가 도대체 어디냐며 지금 난리 났다고 마스터가 교통사고 처리됐는데 언니도 실종 상태라 경찰들이 곧 카페에 올 거라고 말했어요. 이에 이 씨는 범죄라고 일단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며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는 집주인에게 차를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택시나 승용차는 다 싫고 화물차나 큰 트럭을 빌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추석이 다가올 무렵이라 렌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중년의 아저씨가 왔는데 집주인이 자세한 말은 하지 않고 여자분 좀 태워달라고 말했지요. 이 씨는 차에 타자마자 바닥에 누웠어요.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영광 근처 도로에서 검문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검문이 아니라 지존파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그들은 경광봉도 갖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차를 세우겠다는 범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들은 적이 있었던 이 씨는 순간적으로 아저씨에게 창문 열지 말고 제발 그냥 지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지나 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저씨는 대전까지밖에 못 간다고 했죠. 돈을 더 줘도 대전까지밖에 못 가니까 택시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씨가 대전에 내린 시간은 새벽 1시쯤. 거기에서 택시를 잡아 서울 강남역 모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모텔로 들어가 문을 다 잠그고 카페에서 같이 일하던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와달라고 부탁했죠. 친구는 카페 주인 남동생 부부와 함께 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물음에 이 씨는 검찰청이나 큰 경찰서로 가야겠다며 얘기하면서 이 씨가 그동안 겪은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서초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쯤 당직 형사가 있었는데 그 형사를 붙잡고 전라도 장수에서 있었던 교통사고는 살인을 위장한 사고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장수에서 일어난 일은 장수에서 신고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어이도 없고 불안하기도 했던 이 씨는 그럼 경찰차를 타고 장수경찰서로 가겠다고 했더니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카페 주인 남동생이 아는 형사가 있다고 했고 좀 기다리니 어떤 사람들이 쑥 들어왔습니다. 평소 카페를 즐겨 찾던 당시 서초경찰서 강력사반장 고반장이었어요. 덩치가 크고 불독같이 생긴 형사님이 이 씨를 데리고 경찰서 매점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살인사건이 났는데 몇 명은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시신을 토막냈다 등 이 씨가 횡설수설하니까 약을 먹었나 싶었던 형사님은 이 씨의 팔을 잡고 자국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 말이죠. 선뜻 상부에 보고하기는 좀 그랬는지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씨가 갖고 있던 핸드폰에 대해 전라도에서 개통한 것을 확인했고 이 씨와 이 씨의 친구를 데리고 호텔로 데려가 먼저 안정을 취하도록 했어요. 이틀 동안 호텔에서 조사를 받았고 둘째 날 경찰이 내민 서류에는 강동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왔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 씨의 말을 믿기 시작했죠. 이 사건을 맡았던 고반장님은 이후 상부에 보고하고 이 씨에게 꼭 잡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습니다. 체포작전은 수월했어요. 먼저 강동은이 이른 아침 포타트럭을 타고 마을로 가다가 경찰의 미행을 눈치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됩니다. 이후 강동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걸어 김연양과 문상로 그리고 강동은의 여자친구 이경숙을 유인해냈죠. 참고로 이경숙은 이 씨가 탈출하자 잡일과 요리를 해줄 여성 조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동은이 조직에 합류시켰습니다. 이 세 사람은 경찰이 파놓은 함정임을 눈치채고 도망치다가 문상록이 먼저 검거됐고 김연양과 이경숙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추격전 끝에 검거됐죠. 나머지 조직원들은 아지트에 있다가 아지트를 급습한 경찰들에 의해 모두 검거됩니다. 이 씨가 탈출하고 아지트를 옮겼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 씨가 탈출했음에도 아지트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3일 동안 영광경찰서 앞에서 잠복하면서 경찰의 동태를 살폈지만 평소와 같았고 이 씨도 범행에 가담했어서 쉽게 신고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현재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중범법자는 검거 즉시 신상 공개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때라 체포 후 얼굴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것들, 압구정 야타족들 모조리 죽이지 못한 게 아니라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잡히지 않았다면 압구정 야타족과 백화점 고객 등 돈 많은 이들을 살해하고 심지어 경기도 일대 러브호텔까지 송두리째 쓸어버리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했지요. 이때 백화점 VIP 고객 명단 리스트가 지존파 손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자 해당 백화점은 상담 전화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당시 영광 주민들은 한동안 살인자와 같은 동네에 산다며 해코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범인들이 대놓고 범행 대상을 그랜저 등의 비싼 차를 탄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랜저를 타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그랜저 및 고급 세단들의 이미지가 곤두박질치자 현대에서는 당시 그랜저의 리무진 모델과 차세대 그랜저로 개발되던 모델에 그랜저의 이름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인육섭취,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 특수강간 등이 적용되어 두목 김기환을 포함한 조직원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성 조직원으로 합류했던 이경숙은 가담한 지 이틀 만에 체포되었는데 살인행각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죠. 1995년 11월 2일 검거 후 1년 2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제보자이자 피해자였던 이 씨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정되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지방으로 피신시켜 집과 직업까지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생존자 이 씨는 사건 이후 한때 가족을 잃었지만 극심한 PTSD에 의한 스트레스로 오래가지 못했고 2015년 당시 말기암 투병 중이란 소식을 마지막으로 현재 알려진 소식은 없습니다.
당시 경찰이 지존파로부터 압수한 무기는 다이너마이트 23개, 뇌관 14개, 망원 렌즈가 달린 공기총 1정, 가스총 1정, 등산용 지팡이로 위장한 대검 7개, 대검 4개, 전자충격기 1개, 전자봉 1개, 무전기 2개, 호출기 5대 등이었는데요. 지존파가 이때 잡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희생당했을까요? 이 씨는 그들이 사형당하고 20년 만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씨가 오래전 사건에 대해 심경을 밝힌 이유는 2가지였어요. 첫째는 범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처럼 닥치지만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환기하고자 함이었고, 둘째는 그래도 살아간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였다고 했지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험한 범죄 피해가 이후 이 씨의 삶을 뿌리째 바꿔놨는데요. 그럼에도 자신이 지금 왜 살고 있는지 고백함으로써 수많은 범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20대의 어린 나이에 지존파 그들도 그들만의 힘든 인생을 살았겠지만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해서 타인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